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 예타를 만나러 송내역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마르크스와 레닌 투를 강좌를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약속 시간이 아직 남아서 레닌과 마르크스와 레닌 저번에 첫 번째 하다가 못 마쳤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마르크스와 레닌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닌은 여러분들이 생긴 걸 봐서도 그가 서구인처럼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죠. 독일인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몽고계의 러시아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죠? 체구가 작고 수염을 기르면 아주 독특한 외모가 나오는데, 레닌이라는 이 작은 체구의 사람이 러시아 혁명, 지구의 반쪽을 반세기 동안 지배했던 그러한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켰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많은 그의 전기도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있고, 사실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레닌을 이야기하지만 예도의 강좌는 레닌의 관점에서 마르크스를 역으로 보는 그러한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예도는 사실 이 기획은 지적을 강의를 하기 위한, 지적이라는 이 오늘날의 독특한 이 철학자가 나올 수 있었던 그 러시아적 어떤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는데, 너무나 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일주일 동안 예도가 러시아의 어떤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도의 이 강좌는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레닌을 비판하는 쪽이 아니라 레닌의 관점에서 마르크스를 역으로 umgekehrt해서 뒤집어서 보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닌의 러시아 혁명의 성공. 여러분들 가끔 흑백 TV나 흑백 영상으로 그 러시아 혁명의 어떤 그러한 1917년에 일어났던 그 혁명의 순간을 여러분들은 보면서 그때부터 지구는 공산주의의 어떤 그러한 소비에트 연방, 그죠?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레닌이라는 이 사람은 러시아의 전통 속에서 러시아의 혁명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르크스라는 이름을 빌려서 혁명에 성공했지만, 사실은 마르크스의 방법을 따랐던 것은 결코 아니었죠. 그래서 그 레닌의 어떤 그 독특성은 러시아 전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국제 사회주의 모임, 그죠? 그러니까 그 혁명은 국제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만의 민족적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양면성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러시아적인 전통 아래에서의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국제적이면서도 동시에 러시아 민족적인 그러한 혁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주의가 도그마화되면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도그마화가 스탈린을 통하여 모택동, 마오쩌둥, 마오, 그 다음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북한의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기나긴 역사는 마르크스주의의 왜곡으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레닌의 시대에는, 레닌이 그 혁명을 성공했을 때에 그 레닌의 사회주의의 어떤 그 혁명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에 러시아적인 어떤 그 민족적 특성,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종교적 도구마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러시아인들만의 어떤 민족적 특성이 큰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마르크스주의가 1850년대에 러시아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러시아에는 나로드니키 농민 공동체를 주체로 한 그러한 유토피아 사회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러시아만의 독특한 혁명적 인텔리겐차의 계급들이 형성되었고, 거기에는 유명한 벨린스키를 출발점으로 하여 호마코프,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네차예프라든지 또 바쿠닌, 그 다음에 또 트카체프, 체르니세프스키, 이러한 그 러시아만의 사회주의를 혁명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러한 토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마르크스와 더불어서 이전에 이미 헤겔과 셀링의 관념론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통하여, 물론 이것은 헤겔 좌파의 극단에 있었던 포예르바하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재해석을 통하여 어떤 그 러시아 민중 사상을 새롭게 일깨웠던 그러한 나로드니키 사회주의의 어떤 그러한 토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초기에 프랑스 그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의 어떤 독특성 아래에 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부터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자기들만의 사회주의를 형성하면서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마르크스주의는 러시아의 어떤 이러한 나로드니키, 그게 농업 공동체를 특징으로 한 이러한 유토피아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이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가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제는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면은 나로드니키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그 유토피아적 특징들은 아무런 혁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어떤 이런 과학적 사회주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비센샤프트리셜 조치알리스무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때문에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특히 마르크스 사상에서
경제 결정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결정론은 뭔가 하면은 경제적 발전에 의해서 사회주의의 어떤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자본주의가 발달된 국가나 발달된 그러한 노동자의 의식화를 통하여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제 결정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혁명적 인텔리겐차들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초기부터 러시아에 정착되면서 독특한 저항을 받았고, 이것을 수정 마르크스주의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르크스 이전에 이미 러시아에는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독특한 식으로 발전을 했고, 그것이 나로드니키 사회주의로 갔는데, 이것은 혁명적 인텔리겐차를 통하여 형성되었고, 민중을 어떻게 농민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적 특성이 강했던 것은 아직 막스 안에 있었던 그 계급혁명이 있죠. 그러니까 플로레타리아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념에 대한 의식이 농민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농민을 통한 어떤 그 정치혁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전복하여서 제국 군주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발전해 나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혁명적 인텔리겐차를 통하여 러시아는 철저하게 이러한 알렉산더 2세를 암살한다든지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지만, 민중들의 어떤 농민들의 황제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텔리겐차에 의한 혁명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특히 플레하노프라고 하는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를 통하여 러시아에 정착하게 되는데, 마르크스주의는 주로 이 플레하노프에 의해서 전달되고 해석되고 소개되었다라는 거죠. 이 플레하노프가 누군가 하면은 레닌과 인터내셔널 사회주의 회의에서 레닌과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닌 역시도 마르크스를 플레하노프를 통하여 배웠고, 또한 이 플레하노프의 어떤 그러한 마르크스의 지성적인 어떤 그러한 측면, 마르크스의 조금 더 그 혁명적 인텔리겐차들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과학적이고 지성적인 이런 특징들을 플레하노프가 탁월하게 소개했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어쨌든 그를 통하여 러시아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나 플레하노프의 마르크스주의는 철저하게 서구화된, 그러니까 서유럽적인 그러한 마르크스주의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러시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플레하노프가 마르크스를 소개했을 때 러시아의 그 농업국가의 토대가 공업국가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혁명의 수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사유는 특히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를 해석하는 러시아의 사상가들과 맞지 않는 이론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페트라세프스키라든지 그 다음에 네차예프라든지 또 트카체프 그 다음에 바쿠닌 이런 학자들은 이미 러시아의 토대 위에서만이 플로레타리아라고 하는 공장 노동자, 산업 노동자들을 거치지 않고 그것을 농민을 통하여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들이 이미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주의에서 그 계급 의식이라고 하는, 그죠? 그 계급 의식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그 이념은 수정되어서 러시아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러시아의 그 사유를 러시아의 어떤 이런 입장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쿠닌과 싸우기도 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이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런 염세적인 사유를 갖고 있었다. 좀 부정적인 사유를 통하여, 그죠? 그랬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이 마르크스를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죠? 해석하여서 그것을 수행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닌 이 혁명적 인텔리겐차들의 토대 영향을 받았지만 레닌의 또 다른 점은 뭔가 하면은 레닌은 이러한 지성적인, 그러니까 경제적 결정론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민중들을, 플로레타리아를 농민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농민들이 혁명적 인텔리겐차를 통하여 전달된 러시아만의 이 전통적인 이 농민들을 혁명의 주체로 생각했으며, 특히 러시아의 메시아주의를, 종말론적인 메시아주의를 이들에게 옮겨 심음으로써 레닌은 혁명의 주체로서 러시아의 어떤 그러한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름으로 혁명에 성공하긴 했지만 마르크스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화적이고 신학적인 부분, 신학화시킨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마르크스주의한테서 나타나는 그 마르크스 이론에서 나타나는 상당히, 그죠? 상당히 뭐라 그러나 과학적이고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든지 이러한 역사적 발전을 통하여 플로레타리아의 의식화를 통하여 계급 없는 사회로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유 안에는 여러분 유물론과 관념론이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마르크스가 무슨 유물론자가 맞죠. 그런데 마르크스의 이론 안에는 유물론 갖고는 안 돼. 유물론은 역사적 변증법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배후에는 헤겔의 영향이 있는 거죠. 마르크스한테서,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역사적 유물론은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서 자연을 변화시켜가는 관념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헤겔에 대한 재해석이지만은 또다시 그 산업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생활 방식을 사회 역사 발전의 토대로 갖고 간 거, 그죠? 경제 발전.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사물을 변형시키는 그 과정과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이것을 시장에 팔아먹을 때 나타나는 교환가치,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로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노동자의 소외,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잉여가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잉여가치에서 마르크스는 마침내 관념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뭐가 관념론인지 알려드릴게요.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플로레타리아와 부르조아를 양쪽으로 가르죠. 저는 여기에 순진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대부분의 막스 비판가들, 마르크스주의자들조차도 이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어떻게 인간이 부르조아와 플로레타리아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냐고. 불가능하잖아, 그죠? 두 계급으로 나눠서 거기에 마르크스가 플로레타리아는 착취되는 윤리를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념이 들어가 있어, 이미. 그러니까 그 잉여 가치를 부르조아들이 족차지하면서 플로레타리아는 착취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 계급 의식이 신화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속화되면 이 플로레타리아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떤 그 의식화를 통하여 마침내 혁명이 일어나서 계급 없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마르크스는 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질의 생산 관계를 통하여 사회가 토대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그 하부 구조에 의해서 상부 구조의 종교 철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도덕, 이런 예술, 이런 상부 구조의 이데올로기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허위의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독특한 이런 니체와 프로이트적인 이런 사유를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마르크스가 엄청난 걸 인류를 위하여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거를 계급을 두 개로 나눠갖고 계급 투쟁을 통하여 플로레타리아의 어떤 그러한 혁명이 일어나게 되며 이들을 통하여 혁명의 주체로서 사회가 마지막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플로레타리아에게 선을 집어넣고 부르주아를 악으로 간주했다는 거, 이거는 순진하다는 거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주 중에서도 좋은 놈이 얼마나 많은데요. 프로레타리아들 중에서도 인간 말종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이 부분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화고,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념적이고, 이렇게 나눠서 간다라고 이야기한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그죠? 종교가 악을 행할 때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파스칼도 얘기했어요. 종교가 악을 행할 때 가장 즐겁게 악을 행한다라고 말했거든. 맞잖아요. 종교가 종교의 이름으로 악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최고의 악이 나올 수 있는 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교적인 메시아적 사상을 프로레타리아의 계급의식 속에 집어넣었다니까. 마르크스도 그래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과학적인 면과 경제의 결정론으로 가는 이러한 어떤 사유를 레닌이 받아들이기보다는 뒤쪽에 있는 거 있죠.
사회주의의 전체 구조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이러한 메시아적인 종교적 이념을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러시아의 어떤 그 마르크스주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구 쪽에서 봤을 때는 마르크스를 너무 종교적으로 갖고 가는 거 아닌가. 사실 마르크스도 종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봐봐. 마오쩌둥이 그 중국에서 문화혁명을 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오늘날 좀 덜한 것 같아. 이들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면 무슨 종교 교주 같잖아. 절대적인 힘을 갖고 절대적인 어떤 그러한 환호를 받으며 절대적 우상화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 계급 의식을 통하여 양쪽으로 분할하고, 그래서 적과 악을 이념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마르크스주의는 레닌을 통하여 이 플로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이 독특한 공산당 일당의 어떤 그러한 독재 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마르크스주의는 상당히 왜곡된, 그죠? 상당히 왜곡되면서 인류의 가장 하층 계급을 통하여 상층 계급의 어떤 그 잘못을 회심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마르크스주의가 했다 그러면, 이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가지고 가면서 공산주의의 제1당이 악을 저지른 이 부분은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러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까미가 왕국이라는 책에서 그러잖아.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양쪽 다 죄를 범한 거예요. 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 체제를 통하여 레닌이 이제는 그 당을 장악해서, 그죠? 이게 스탈린으로 가면서 완전한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까지는 양반이었다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굴락이라고 하는 독특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러면서 공산주의가 엄청난 인류 문화의 악의 상징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은 공산당 일당 체제를 통하여 과도기의 어떤 혁명의 과도기가 계급 없는 사회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죠? 그 과정에서 공산당이 일당을 차지하면서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플로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이러한 이념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외에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러시아만의 독특한, 그죠? 독특한 사회 구조 속에서 농민의 어떤 그러한 위치를 기가 막히게 통찰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레닌은 탁월한 혁명가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보면 플레하노프, 멘세비키를 지배했던 플레하노프보다 마르크스를 훨씬 몰랐다라는 거예요. 마르크스를 오해한 부분도 많았고, 또 마르크스를 제대로 이러한 서구 문화 안에서 나타나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플레하노프는 레닌은 플레하노프보다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플레하노프를 통하여, 그죠? 레닌이 마르크스를 배우지만
레닌이 달랐던 것은 그는 실천가였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플레아노프는 이론가였습니다. 이론적으로 그 마르크스는 그래 얘기 안 해. 뭐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것을 러시아의 민족을 통하여 이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념,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러시아적인 것만의 전통성을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그러한 이론과 접목시키는 그 전체성, 단순함,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이 뛰어났다라는 거야, 레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에는 세 개의 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 있었어. 이게 플레하노프를 통하여 오늘날 독일에서 형성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추세인데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사회민주당이 있었어. 이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그대로 따라가서 마르크스는 뭐라 그래요? 노동자 플로레타리아가 엄청나게 긴 의식화를 통하여 이 플로레타리아가 완전히 혁명에 대한 의식을 일깨울 때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거든. 그런데 이 플로레타리아의 어떤 전체의 의식화가 시간이 걸리면은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레닌은 이것을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이념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플로레타리아의 이 개념을 레닌은 그냥 농민으로 갖고 가면서 이것을 플로레타리아의 개개인의 노동자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의 농민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그냥 이념으로 갖고 갔다고. 그러니까 플로레타리아라고 하는 특정 계급의 전체 민중을 그냥 이념으로 갖다 놓고 그래서 이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서 혁명이 일어나는 이게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거야. 그 이유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들 볼세비키 혁명을 주도하는 이러한 소수의 당원들에 의해서 이들의 이념을 이끌 수 있다라고 봤다고. 이해가 돼요. 이 점이 레닌의 어떤 독특한 그러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랑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혁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 있었고 또 사회혁명당이 있었어. 그 사회혁명당은 나로드니키 혁명적 인텔리겐차로 구성된 자들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레닌도 여기서부터 많은 걸 배웠지만 나로드니키에 대한 이런 혁명적 사회주의는 안 된다고 본 이유는 마르크스보다 덜 과학적이고 유토피아적이라는 거였거든. 되게 꿈과 같고 이렇게 해서는 혁명의 목표가 잡히지 않는다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민중을 혁명의 주체로 보지도 않았고 그냥 민중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주의가 일어난다라고 본 거라고. 이러한 유토피아적 특성 때문에 레닌은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면서 이러한 사회혁명당의 이론도 거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양쪽을 다 갖고 옵니다. 그게 러시아적인 농민 공동체의 전통을 갖고 있었던 나로드니키 사회주의의 특징도 갖고 있었지만 또 마르크스주의를 사회민주당으로부터도 절반은 가져오고 또 나로드니키로부터는 러시아 전통만의 어떤 그러한 특징들을 또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레닌한테서는 표토르 대제라든지 모스크바 시대의 황제들과 같이
전통적인 전제군주와 같은 그러한 전통적인 지배계급의 어떤 그러한 황제만이 할 수 있는 러시아 전체를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체주의의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주의의 사고도 갖고 있었고, 레닌이 그 다음에 또 다 러시아 마르크스주의를 러시아에 심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독특성도 갖고 있었고, 또 혁명가로서의 네차예프가 주장했던 혁명가로서의 어떤 냉정함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레닌이 1905년에 그 사회주의 혁명의 실패를 1917년에 마침내 완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레닌은 플레하노프와는 다르게 혁명가로서, 실천가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발빠른 어떤 그러한 능력, 그 다음에 이론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행위의 단순함, 또 마르크스주의를 학문적으로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러시아의 이 역사성과 문화 속에 심을 수 있는지, 그러한 실행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론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노력, 단순한 어떤 통찰력이 레닌한테는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닌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사고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독재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볼세비키라고 하는 그 작은 당으로 그냥 전체를 먹어버리는 그 소수에 의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마르크스는 플로레타리아가 의식화돼야 혁명이 일어난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걸 언제 기다리면 그냥 뭐 혁명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의식화는 노동자 자신들에 의한 거여야 되는데, 그 의식화가 일어나려 그러면 불가능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 의식화가 그게 뭐 언제 일어나 그게. 그러니까 레닌이 딱 봤을 때는 이 플로레타리아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이 계급 의식이라고 하는, 그죠? 클라센 베부스트자인이라는 이 개념을 레닌은 고쳐버립니다. 그것을 하나의 이념으로 갖고 갔고, 그 이념으로 변화시키고 계급 없는 사회의 마지막 단계를 끊임없이 연기시키면서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계급 없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갖게 됐다. 여러분, 이게 이데올로기지. 이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야, 종교. 그러나 러시아 혁명이 가르쳐 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세계에. 그러니까 사회에서 교수, 예술가, 철학자, 사회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자들, 이거 뿌띠 부르조아라 그래요. 그 누구야?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뿌띠 부르조아라고 하는 이 자들 있죠. 이 계급 의식을 갖고 있었던 이 자들을 문화의 창조자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문화의 창조자는 언제나 이 세계를 가꾸어 왔던 가장 하층 계급이었던 그 노동자들의 노동에 빚지고 자기들의 문화 생활을 영위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마르크스가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예수를 프랑스 혁명과 노예들의 혁명의 주인으로 놓고 프랑스 혁명을 뒤에 놨고 마르크스를 알았다면 마르크스까지도 거기에 집어넣는 이러한 계보학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볼 때 마르크스가라는 그 이름이 예수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상징을 통하여 드러나는 민중의 아버지로서 이 사회에서 결코 계급이 낮은 자들을 이 노동자들의 노동의 피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는 마르크스라는 이름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 이해가 돼? 잘난 체 할 게 하나도 없어. 교수, 코미디죠. 교수가 무슨 뭐야 그게. 나는 내가 교수님 참 지랄 같은 이름이에요. 교수는 뭔 교수, 지가 뭘 삶을 뭘 안다고, 여러분. 교수, 나는 선생이라 그럼, 선생. 선생이 낫다고, 선생. 그래서 얘도는 쌤이라고 불러, 쌤. 교수는 무슨, 아이고. 그런 거죠. 이런 방식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한테, 이런 민족들한테는요, 이런 우리나라나 이런 정신문화를 창조하는 자들을 높게 보지, 그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요, 교수 지가 그냥 우습게, 나는 이걸 내가 경험을 한 거라고. 지나 나나 같은 인간이지 뭐. 이러한 의식이 일어날 때마다 이 혁명,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 혁명은 교훈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돈의 지배를 받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속물이 있어. 여러분, 그 속물은 이미 마르크스가 패티시즘이라고 물신숭배라고 하는 것 속에 이미 들어있고, 여러분. 그죠?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마르크스의 유령을 통하여 그걸 치료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산주의, 마르크스의 이 사회주의 이론이,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인류의 어떤 인간성의 파괴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가장 약한 자들 역시도 이 문화를 이루는 데에 최고의 해겔이 그거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문화의 창조자로서 이 노동자를 최고 가치로 놓았고, 역설적이게도 니체도 이들의 어떤 그 하층민들이, 여러분, 니체는 싫어했지만은 혁명을 일으킬 때 그 노예 도덕에 의해서 귀족 도덕이 전복되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는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러한 레닌의 혁명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레닌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거는 플로레타리아 독재가 영원히 지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소비에트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주인이 돼서 이념적으로 타자를 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작동했다라는 것. 이 점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죠? 저도 예도도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푸시킨 전부 다 이런 사회주의를 얘기한 적 없어요. 이런 사회주의가 아니었다고. 이해가 돼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인류 역사의 수천 년 동안의 지배계급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 있죠. 지배자들이 역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혁명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신학이라든지 신학 쪽에서는 마르크스를 예수의 삶을 실천한 자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죠? 심지어 자본주의에서 신학을 하는 20세기 이후의 신학자들은 마르크스를 그런 식으로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트레이시조차도 다원성과 모호성, 그 다음에 유비적 상상력, 에너로지컬 이미지네이션, 뭐 이런 자기의 대표적인 작품들에서 마르크스의 어떤 그러한 사상의 어떤 그 중요성은 그런 데 있다라고 인정하거든. 그래서 신학이 이데올로기화 될 때 언제나 신학은 마르크스나 프로이트나 니체에게로 돌아가서 그 이데올로기를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 공산주의가 점점 도구마화 되면서 스탈린과 김일성과 같은 이런 공산주의로 갔을 때 인류는 또 다른 파괴의 살해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교훈이잖아. 그러나 마르크스의 혁명에 의해 레닌을 통한 혁명은 스탈린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면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레닌까지는 상당히 인정해 줍니다. 레닌 대단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레닌을.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몇천 년 동안의 지배계급의 억압을 마르크스와 레닌이라는 이름은 그 억압이 언제나 이 사회의 가장 하부 구조에서 일하는 자들의 그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으며 언제나 이들에게 빚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상이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 점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이론이 실천으로 변할 때 그 이론은 문자주의로 가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닌은 이런 마르크스의 문자주의인 이러한 플레하노프라든지 또한 그쪽에 서 있었던 마르크스의 어떤 연구가들보다도 레닌은 과감하게 그것을 러시아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 점이 레닌에게는 아주 큰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참 많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살 얘기가 많은데 이러한 러시아적인 어떤 그 메시아주의가 어떻게 오늘날 지적이라는 사상가를 낳았는지 다음에 한번 그 부분을 예도가 또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철학은 이런 방식으로 한 세기가 지배했던 그 마르크스의 정신을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죠? 마르크스가 뒤졌다. 참 웃기는 얘기죠. 죽긴 뭘 죽어. 죽을 수가 있나 그게? 오늘날도 계속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에 의해서 소환되고 재해석되는 게 마르크스죠. 그죠? 레닌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실천가였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또, 도구마화되면서 또 다른 인류를 억압하는 도구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자기가 승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비열하게, 수정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참 언제까지 갈지, 그죠? 어쨌든 순수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그 자본주의는 언제나
마르크스의 유령에 의해서 수정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점은 예도가 여러분들에게 마르크스와 레닌이라는 강좌에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 얘도 물러가겠습니다.